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세계를 움직이는 10가지 프레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책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읽으니까 뭔가 지식도 많이 쌓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영상을 남김으로써 지식을 삶에 계속 적용시키는 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든 언어적 프레임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드냐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질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어떤 저의 꾸준함을 보여주는 영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꾸준하기 위해서 찍는 건 아닌데,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를 움직이는 10가지 프레임을 보면 역시 역사라는 것은 해석한 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해석된 걸 가지고 내가 그게 당연히 그런 거냐 생각하는 것은 역사라는 것에서 내가 전혀 주인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고, 주인이 되려면 보다 그 정보를 리얼리티 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정보도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의 세계관은 사실 모더나이제이션, 그 현대화, 그리고 근대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웨스터나이제이션이거든요. 서구화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명 자체는 백인의 문명권이라고 봐도 되고, 여기서 나오지만 지금 저희 나라에 있는 민주주의 제도도 미국의 제도를 본따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품만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사고하는 방식은 다 서양 문명권에서 갖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한글도 띄어쓰기가 원래 없었던 거죠. 왜? 한자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한자는 띄어쓰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있는 영어와 한글이 융합하면서 그 띄어쓰기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조차도 영어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영어에서 말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는 격변화에 우리 그 언어적 체계도 녹아 있기 때문에 주어를 꼭 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또 있거든요. 목적어라든지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서구적 사회에, 우리가 동양이라고 말하지만 그 조선이라는 것은 동양이라는 의미를 말하지만 동양도 없고 서양만 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과학인데, 이 과학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렇다고 하면 다 거의 믿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충분히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할성을 이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조작된 걸 수도 있죠. 조작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혹은 우연찮게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민족 위에 쓸 수 있는, 군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어떤 물권, 다른 생명체보다도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백인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우선이 됐고, 그게 법제도화돼서 유태인 홀로코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복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과학을 가지고.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다. 결국 그런 안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안다는 건 결국엔 이 교육적 시스템인데, 그 교육적인 시스템은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양이 우월하다라는 그런 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건,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은 뭐 그렇진 않지만 어렸을 때는 뭔가 서양 사람들은 더 있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제가 주입받은 어떤 그 아는 것이라는 것에 의해서 주입받은 그 생각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나라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 서양 사람들을 볼 때면
서양 사람들은 막 미개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월했다면 흥숭대원군이 그 척하비를 세우고 외세와 교류를 했었겠죠. 그렇지만 우월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런 세계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서구적 세계관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 말기 사람들과 그리고 조선 전중기에 왔었던 그 하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같은 취급, 그러니까 인간처럼 같은 동등 취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 문자라는 것도 결국엔 다 문자가 있어야만 그 문명이 우월하다. 그래서 그 문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문자가 없는 원시 민족들을 탄압하려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야만에서 원시에서 문명은 결국 문자의 도래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결국 문명에서 살고는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통할 때 그 관계는 되게 성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있다고 해서 그게 세련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 사이에 그 어떤 일들이 더 복잡해지고 서로 더 법정 다툼에서 시간만 낭비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적 체계가 체계화되는 법이라는 것을 공자는 굉장히 거부감을 했어요. 그래서 무송, 그러니까 송사가 없는 무송의 나라가 정말 좋다라고 논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문자적 체계가 있을 때 그게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서구적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우리가 발생되는 어떤 정의의 모습과 실제의 법은 이게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 근데 이 법이라는 것도 여기서 마그나 카르타도 나오고 그런 어떤 많은 그 법들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사실 소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다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소수만을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그 법이라는 체계가 공평하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실 소수를 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다수들이 소수를 위해서 결국 권력을 이양시키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정치 체제로 오면 그게 결국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죠. 이 민주주의도 결국 소수의 특권층에게 그 민주주의가 더 다른 정치 체제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그 사람이 결국 절대선을 의미한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다는 건 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민주제도가 좋다라는 우리 인식들. 사실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이 상당히 교육받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육은 대중교육, 즉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쫄병 같은 걸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제도와는 정말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교육의 대중적인. 그래서 민중이 중심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교육적인 체계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소수에게 권력을 몰아줘서 그게 결국 양극화를 이르게 만드는 정치 체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그 투표에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지금 북한도 민주주의거든요. 그 위에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투표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100%라서 그렇지. 그게 억압되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도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서 어떻게 사회를 올바로 만드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좋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하면 나아질 거라는 것은 굉장한 사고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교육과 문자와 법, 민주주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특권층이거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특권층과 그리고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우리의 어떤 색안경을 주었던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너가 과거에 어떻게 이 과학과 교육과 문자와 법과 민주주의가 이용됐는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시스템에서 이거를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거나 혹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더 나은 사회라는 게 저는 성장 논리보다도 정치는 안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쩔 때. 물론 성장이 너무 안 되면 해야죠.
우리가 1950년도에 국수 먹는 아이라는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가난이 무언가,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럴 때는 성장 논리가 통했지만 어쩌면 성장이 너무 둔화됐을 때는 지금의 성장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냐, 그게 곧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라는 프레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보다도 지금 성장된 부를 어떻게 하면 좋게 순환시킬 수 있는 안정을 생각한다면 이 민주 제도를 가지고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도 시간과 국민과 예술과 죽음과 공동선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살면서 이런 거대한 담론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들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먹고 살기 바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이켜서 이 커다란 프레임들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게 어떻게 특정 소수권에 의해서 이용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서 이용되지 않고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홍수 피해가 많아요. 비가 또 한때 많이 와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자신도 그런 홍수 피해를 맛봤으면 그것만큼 허탈한 감이 없고 삶이 지옥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 스스로도 지금 몸을 계속 나아지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나아지는 이 순간도 타인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